후보자께서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 좋은 일로 한 걸 꼭 구태여 밝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니, 네. 좋은 취지라는 이제 헌금 외에, 하시면 안 된다는 헌금 얘기가 외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자님 저녁 늦게까지 식사도 못 하셨지만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후보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 국가 채무 비율이 선진국은 한 70%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 오기영 의원님은 선진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108.5%라고 아까 도표에 제가 봤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규모도 그렇고 이게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 말씀하셨던 취지가,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던 취지가 우리는 좀 낮으니까 더 우리는 국채 발행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들려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신인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신용 등급도 하락하고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같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수출에도 지장이 초래할 수도 있고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준칙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한도를 정하려고 지금까지 우리 기재부 등 또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국가 채무 비율을 50%로 제한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작년에는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60%로,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하자 하는 재정 준칙 방안을 기재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재정건전화법을 낸 걸 알고 계시죠? 알고 결국 있습니다.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했는데,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선진 국가에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국가 채무 비율을 선진국 중에서 상당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국가들이죠. 우리는 비기축국가 아닙니까? 기축국가들은 좀 이 채무 비율이, 국채 비율이 높아도 해결이 가능하죠. 제일 높은 나라가 국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 한 250%대, 그렇고 미국도 한 120%대 됩니다. 또 많은 EU 국가들이 80% 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기축국가잖아요. 비기축국가, 우리 같은 비기축국가는 이 재정 건전성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잘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축국가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중간보다 좀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우리가 54.5, 또 비기축 국가 평균이 54.3%. 그래 우리가 조금 높은 편인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령화 문제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의무적 부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 발행에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번에 2차 추경에서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아마 한 그 반 정도 될 겁니다. 19.8%인가 그런데요. 네. 19.8조. 그래서 20조에 가까운 금액이 국채가 발행이 돼서 우리 이제 정부 채무가 1,300조를 넘어서는 겁니다. 1,300조. 그래서 국가 채무를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지 되는데 2차 추경 지금 이제 2차 추경인데 앞으로 또 추경을 또 할 때 우리 재원이 없잖아요. 그럼 또 국채 발행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 소비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이 한 13.2조 국가에서 국비가 10조 3천억인데요. 이런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점도 있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민생이 좋고 경제만 잘 돌아간다면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더 다른 어떤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다, 부채 여력이 있다, 국채 여력이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좀 내도 된다라는 것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우리가 부채가 느는 속도, 추세, 전망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건전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큰 그림에서 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파일을 올리고 성장 자체를 돌아가게 하는 고민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죠. 네. 이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득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심을 한 건데 이게 KDI 등 연구기관에서 한 거 보면 되게 한 30%밖에 추가 소비로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잘 고려를 해야지 될 거고 재정 건전성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이 점에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너무 부채가 많이 발행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셔야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살리는 내수를 살리는 문제도 우리가 중점을 둬야지 되지만 경제 전체를 봐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얘기 좀 드리면요. 일본이 작년에 이런 경기 회복 지원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 지원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전에 너무 많이 발행했던 것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니 그런 얘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뒤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재정 운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OECD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낫다, 재정 여력이 있다. 저는 거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OECD 보지 마시고 비기축 국가 보시고 재정 여력이 우리가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원장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것 같고 내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이런 지원금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